화랑의 진짜 모습 꽃미남 전사단의 탄생 배경.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한반도 동남쪽 한 귀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나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강철 같은 기세에 눌리고 백제의 날카로운 칼날에 찔리며 그 사이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던 나라. 바로 신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훗날 삼국을 통일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의 한복판에는 믿기 어렵게도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칼을 차고 꽃을 꽂은 청년들, 씨를 읊으면서도 전장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전사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화랑이라 불린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1막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막. 약한 나라, 신라의 고단한 나날들. 때는 6세기 초반. 삼국이 서로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피를 흘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신라는 유독 힘겨운 처지였습니다.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장수왕을 거치며 이미 동아시아의 강자로 우뚝 선 나라였고, 백제 역시 오랜 문화와 군사력을 갖춘 나라였지요. 반면 신라는 지리적으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대륙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두 나라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습니다. 당시 신라 백성들의 삶은 고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기 무섭게 백제 군사들이 쳐들어와 곡식을 빼앗아 갔고, 북쪽에서는 고구려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끌려갔고, 마을마다 과부와 고아가 넘쳐났습니다. 나라 안을 들여다봐도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신라는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도로 운영되는 나라였는데, 성골진골이라 불리는 최고 귀족들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지방 호족들과 중앙 귀족들은 서로 견제하고 반목했으며, 왕권은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한 나라가 강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밖으로는 강한 군대, 안으로는 뭉친 민심. 그런데 신라는 그 둘 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제24대 진흥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은 불과 7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린 왕이었지만 그의 이름에는 이미 참되게 번성하리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왕은 훗날 신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개척한 정복군주로 기록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작은 물음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구할 젊은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2막. 원화, 역사상 최초의 화랑은 여자였다.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시도는 놀랍게도 여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진흥왕 37년, 서기 576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신라 조정에서는 나라에 필요한 훌륭한 인재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를 두고 오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신하들이 왕에게 이런 제안을 올렸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뽑아 원화로 삼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 주위에 모이게 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그들의 행실을 살피면 자연스럽게 인재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미인 선발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신라 사회에서 아름다운 여성은 종교적 문화적으로 특별한 존재였고, 그런 인물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뽑힌 원화가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은 남모, 또 한 명은 준정. 두 사람 모두 빼어난 외모와 덕성으로 이름이 높았고, 각자의 무리를 이끌며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경쟁심이 싹텄고, 그것은 점점 질투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준정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자신보다 남모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낀 준정은 어느 날 남모를 잔치 자리에 불러 술을 먹인 뒤 끝내 그를 물에 빠뜨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발각되자 준정은 처형되었고, 원화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가 오히려 신라 역사를 바꾼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조정은 원화제도의 실패를 냉정하게 돌아보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꽃 같은 여인 대신 꽃처럼 아름다운 남자를 세우면 어떨까? 이것이 바로 화랑의 탄생 아이디어였습니다. 산막. 화랑의 탄생꽃을 단 남자들. 원화제도가 폐지된 같은 해, 진흥왕은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남자를 골라 꾸미게 하고 화랑이라 이름하라. 화랑, 즉 꽃다운 사내.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흔히 역사에서 전사나 무사는 강하고 거친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신라는 굳이 꽃이라는 글자를 쓴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신라 사회에서 꽃처럼 아름다운 존재는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신성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랑은 선발부터 달랐습니다. 귀족 가문 중에서도 특히 용모가 단정하고 행실이 바른 젊은이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의복을 입었으며 머리에 꽃을 꽂기도 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마치 아이돌 같은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외모를 가꾸는 일로 그쳤다면 화랑은 그냥 예쁜 귀족 청년 모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화랑의 핵심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한 명의 화랑 주위에는 낭도라 불리는 수백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산과 강을 돌아다니며 심신을 단련했고 노래와 음악을 익혔으며 예의와 도리를 배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낭도들 중에는 귀족 자제뿐 아니라 평민 출신도 있었습니다. 신분이 엄격했던 골품제 사회에서 이것은 꽤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귀족 청년과 평민 청년이 함께 뛰고 함께 먹고 함께 배우는 공간. 그것이 바로 화랑도였습니다.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부터 사람들이 서로 도의를 연마하고 노래와 음악을 즐기며 산과 강 사이에서 논이러 멀고 가깝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를 통해 사람의 사악하고 바른 것을 알게 되어 그 착한 자를 뽑아 조정에 추천하게 되었다. 화랑도는 인재 발굴 시스템인 동시에 나라 전체를 하나로 묶는 국민 통합의 장치였습니다. 사막. 세소고개. 화랑이 가슴에 새긴 5가지 약속. 화랑도가 단순한 청소년 수련 모임에 그치지 않고 신라의 정신적 기둥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의 강력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소고개입니다. 이 5가지 계율을 만든 사람은 신라의 유명한 승려 원광법사였습니다. 원광법사는 중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는데 어느 날 두 젊은 화랑이 그를 찾아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법사님, 저희가 평생 지킬 수 있는 좌우명을 가르쳐 주십시오. 원광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에는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이 있고 세속에는 세속의 계율이 있습니다. 그대들은 남의 신하이자 자식이니 신하와 자식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세소고개입니다. 첫째, 사군이충 임금을 충성으로 섬겨라. 나라가 존재해야 백성이 존재하고 백성이 존재해야 나 자신도 존재한다. 충성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둘째, 사친이요 부모를 효도로 섬겨라. 전장에서 목숨을 바치기 전에 먼저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효는 모든 덕의 근본이었습니다. 셋째, 교우이신 벗을 믿음으로 사귀어라. 화랑과 낭도 사이의 관계, 낭도와 낭도 사이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했습니다. 전장에서 서로 믿지 못하면 함께 싸울 수 없으니까요. 넷째, 임전무퇴 전쟁에 임해 물러서지 마라. 이 조항은 가장 군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 번 전장에 나간 화랑은 죽더라도 물러서지 않았고 이것이 훗날 신라 군대의 전투력을 결정지었습니다. 다섯째, 살생유택 생명을 가려서 죽여라. 무분별하게 살상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생명을 빼앗으라. 이것은 불교의 자비 사상이 녹아든 계율이었습니다. 원광법사는 이 5가지를 전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세소고개는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교의 충효, 불교의 자비, 그리고 신라 고유의 전사 정신이 하나로 합쳐진 통합적 가치 체계였습니다. 화랑들은 이 5가지를 머리로 외운 것이 아니라 산과 들을 함께 다니며 몸으로 익혔습니다. 오마. 산과 강을 누빈 젊은이들 화랑도의 수련. 자, 그렇다면 화랑들은 실제로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오늘날로 치면 학교도 없고 교실도 없고 교과서도 없는 수련이었습니다. 화랑도의 수련은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화랑과 낭도들은 무리를 지어 신라 곳곳의 산과 강, 바닷가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지금의 경주를 중심으로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 같은 이름난 산들을 돌아다니며 자연 속에서 심신을 단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첫째는 무예였습니다. 말타기, 활쏘기, 칼쓰기는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무력 훈련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일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과정이었습니다. 둘째는 풍류였습니다. 화랑들은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향가의 상당수가 화랑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감수성을 가진 전사, 그것이 화랑이 추구한 이상이었습니다. 셋째는 인간관계였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갔습니다. 오늘날 군대나 기업에서 함께 훈련하고 합숙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전장에서 함께 싸울 동료를 먼저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수련의 핵심이었습니다. 넷째는 불교 정신이었습니다. 신라는 이미 불교를 국가적으로 받아들인 나라였습니다. 화랑들은 산속 사찰을 찾아 승려들과 교류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담함, 생명을 존중하는 자비심, 이 2가지가 불교에서 왔습니다. 이 수련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화랑도는 몇 달 동안 산천을 떠돌기도 했고 어떤 이는 몇 년을 함께 다니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을 익히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을 마친 젊은이들은 신라의 관직에 나아가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육마. 화랑의 상징들 향가와 미륵 신앙. 화랑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향가와 미륵 신앙입니다. 먼저 향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향가는 신라시대에 우리말로 쓰인 노래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국민가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화랑들과 관련된 노래가 여러 전해집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모죽지랑가입니다. 이 노래는 화랑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낭도 드고가 지은 것입니다. 드고는 죽지랑의 낭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관리로 불려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준 화랑 죽지랑을 그리워하며 이 노래를 지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지 이 노래를 들은 죽지랑이 직접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화랑과 낭도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라 깊은 정으로 맺어진 관계였음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화랑들은 미륵 신앙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미륵은 불교에서 미래에 나타날 부처님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구원할 존재입니다. 신라 사람들은 화랑이 바로 미륵의 현현, 즉 미륵이 이 세상에 내려온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적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화랑을 미륵의 화신으로 보는 믿음은 낭도들에게 강한 정신적 결속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화랑이 신성한 존재라고 믿는다면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도 두렵지 않을 테니까요. 훗날 삼국통일 전쟁에서 화랑들이 보여준 놀라운 용기와 자기 희생은 이 미륵 신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꽃 같은 외모, 노래와 시, 그리고 신성한 믿음. 화랑은 무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존재였습니다. 칠마. 역사에 남은 화랑들 관창, 사다함, 그리고 김유신. 이제 실제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화랑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수백 명의 화랑들 중에서 특히 기억할 만한 3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다함. 사다함은 화랑의 초창기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진흥왕 때의 화랑으로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가야 정복 전쟁에 참전했을 때 그의 나이는 불과 15에서 16살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사다함은 선봉의 서기를 자처했고 적진의 성문을 가장 먼저 열어젖히는 공훈을 세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왕이 큰 상을 내리려 했지만 사다함은 거절했습니다. 신은 나라를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신 그는 전쟁 중에 포로가 된 가야 사람들을 풀어달라고 청했습니다. 왕이 허락하자 사다함은 300명의 포로를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더 가슴 아픈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다함에게는 무관랑이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어도 함께하겠다는 맹세를 했는데 전쟁이 끝난 뒤 무관랑이 갑자기 병으로 죽고 맙니다. 친구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사다함은 7일 동안 슬픔을 이기지 못하다가 결국 자신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두 번째 관창. 관창은 660년 황산벌 전투에서 역사에 영원히 새겨진 이름입니다. 황산벌은 신라와 백제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군대는 백제의 명장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 5,000명과 맞붙었습니다. 신라군은 몇 번이나 공격했지만 계백의 방어를 뚫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16살의 화랑 관창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적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관창의 아버지 품일 장군은 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화랑의 아버지였으니까요. 관창은 혼자 말을 달려 백제 진영으로 돌진했습니다. 장렬했지만 중과부적, 결국 사로잡혔습니다. 계백은 관창을 보고 말했습니다. 신라에는 이런 어린 전사가 있는데 그 장수들은 오죽하겠는가. 계백은 차마 이 어린 소년을 죽이지 못하고 살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관창은 돌아오자마자 다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투구를 고쳐 쓰고 다시 백제 진영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이번에는 계백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관창은 전사했고 그의 수급이 신라 진영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버지 품일은 아들의 잘린 머리를 말 한 장에 걸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아이의 얼굴빛이 살아있을 때와 같구나. 나라를 위해 죽을 수 있었으니 후회가 없다. 이 장면을 본 신라 병사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 기세로 황산벌을 뚫었고 결국 백제는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관창 한 사람의 죽음이 전쟁의 흐름을 바꾼 것입니다. 세 번째 김유신. 화랑 출신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은 단연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은 본래 가야의 왕족 후손으로 신라에서는 언제나 외부인이라는 한계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랑으로 입문하면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김유신은 스스로 깊은 산속 굴에 들어가 기도하며 무예를 갈고 닦았다고 전해집니다. 산신으로부터 비법을 전수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은 물론 신화적 표현이지만 그의 각고의 노력을 짐작하게 합니다. 김유신은 삼국통일 전쟁 내내 신라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백제 정벌, 고구려 정벌, 그리고 당나라를 몰아내는 전쟁까지 그의 나이 70이 넘어서도 갑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랑 정신이 단지 청년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을 관통하는 삶의 방식이었음을 몸소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팔막. 화랑도가 만들어낸 기적 삼국통일의 씨앗. 많은 역사가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셋 중에 가장 약했던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나라와의 동맹, 지리적 이점, 훌륭한 지도자들. 하지만 그 모든 설명 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화랑도입니다. 화랑도가 신라의 전쟁 수행 능력에 기여한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지휘관 양성. 화랑도 출신 젊은이들이 신라군의 중간 지휘관층을 채웠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전투 기술뿐 아니라 병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로 묶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귀족 출신 화랑이 평민 출신 낭도들과 함께 수련한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둘째, 정신적 결속. 세소고개, 그 중에서도 특히 임전무퇴는 신라군의 전투력을 결정적으로 높였습니다. 황산벌의 관창처럼 신라 병사들은 후퇴를 수치로 여겼습니다. 이 정신이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했습니다. 셋째, 사회 통합. 화랑도는 귀족과 평민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신라 사회 내부의 갈등을 줄이고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신라인 전체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화랑도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화랑도는 점점 귀족의 전유물이 되어갔고 초창기의 개방적인 정신은 약해졌습니다. 통일 이후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되자 화랑도는 서서히 그 존재 이유를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7세기 삼국통일의 그 역사적인 순간까지 화랑도는 신라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꽃을 꽂은 청년들이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경이롭습니다. 구막. 화랑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 삼국통일 이후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와 조선을 지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화랑도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여러 형태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흔적은 향가입니다.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향가 25수 중 상당수가 화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노래들은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라 화랑들이 살았던 시대의 감정과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웠던 청년들이 산과 강을 누비며 불렀을 노래들이 지금도 우리 문학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흔적은 무예 정신입니다. 화랑도의 무예 수련 전통은 이후 한국 무예의 기본 정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권도를 비롯한 한국 무예들이 강조하는 예의, 인내, 극기의 정신은 화랑 정신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효 사상입니다. 세소고개에 담긴 충과 효의 가르침은 이후 조선의 유교 사상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여기는 정신은 한국인의 집단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네 번째는 풍류 정신입니다. 산과 강을 사랑하고 자연 속에서 노래하며 인생을 즐기는 한국인의 정서. 이것이 화랑도의 풍류 정신과 무관하지 않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말마다 산을 오르고 모이면 노래를 부르는 한국인의 모습 속에서 화랑의 그림자를 느끼는 것은 지나친 상상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랑도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움과 강함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꽃을 꽂고 시를 읊고 노래를 불렀지만 전장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청년들. 부드러움과 강함, 아름다움과 용기, 감성과 이성을 모두 갖춘 인간을 이상으로 삼았던 문화. 그것이 화랑이 1500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